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순서입니다. 재난안전, 소홀히 해도 되는 시기는 결코 없겠습니다만 기온이 오르고 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할 요즘이야말로 정말 긴장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기상예보 또 대비할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여름인데 지난 23일이었죠. 기상청이 이제 올해 여름 날씨를 이제 예보를 했는데 이제 비가 좀 덜 오고 또 기온은 좀 더 낮고 이런 예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용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상청의 이제 장기 예보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캐테고리 포캐스팅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년보다 많다, 적다, 그다음 그 확률을 얘기하는데요. 장기 예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경량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남해라든가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의 온도가 예전보다 1.5도 높고 지금 현재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큰 강수의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 또 좀 더 우려스러운 건 보면 최근에 우리가 기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쪽 지역에 여전히 한랭 기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남쪽에 있는 우리가 습기를 머무는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극적으로 만날 지역에서 극적인 비가 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해수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직 상승하는 구름의 세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게 더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6월부터 이제 몬순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지금 벌써 4월, 5월 달에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이라든가 태국, 필리핀 같은 데서 너무 많은 이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례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방재 분야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체험적으로 아는 게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해에는 수해가 난다라든가 아니면 봄철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수해가 난다는 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유의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올해는 어땠나요? 올해 눈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봄철에 비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신월 빗물 저류 터널에 이제 한 20년 정도 근무하신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금년이 걱정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겨울에 눈 왔을 때 정말 자기가 정말 어려웠던 적이 많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사실 추세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제1호 태풍이죠. 에이위니아가 벌써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빨랐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미 지나온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명의 사망자가 났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이 태풍 예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좀 우려했던 거는 5월 달에 태풍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좀 우려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5월 달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해는 우리가 기상 관측 이래 한 5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태풍이 어차피 1년에 25개에서 30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적도에 우리가 누적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옮겨주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태풍은 무조건 발생하는데 5월 달에 태풍이 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6월, 7월, 8월에 좀 더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평년보다는 한 달 정도 늦게 5월 말에 이제 1호 태풍이 발생했고요. 평년보다 늦었던 것인가요?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수면의 온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에너지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서 에너지를 솟아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좀 더 받아서 올 수 있는 이제 상황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태풍이 많이 오지는 않는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왔던 건 2019년도에 한 7개 정도가 온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이 왔네요. 한두 개만 기억이 나도 많이 온 거로 여겨질 텐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도 방송을 하면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태풍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의 상황은 이제
기단의 형상 자체가 한반도로 이제 태풍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랭 기단이든 오츠카이 기단이 강력하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력이 약해지는 이제 늦은 여름이라든가 초 가을에 일반적으로 태풍이 강력한 게 오는데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태풍들이 대부분 늦여름이나 초가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추석이 있는 그쯤에 와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것들이 2002년 태풍 루사라든가 56년 태풍 사라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역대 기록을 깼던 모든 태풍들은 이제 가을에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단의 형태를 굉장히 주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기단이 우리 한반도 오르는 길을 만들어 줄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꼭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 궁금하던 부분이 이 태풍이 이제 발현을 해서 올라오다가 어떨 때는 일본 쪽으로 빠지고 어떨 때는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그냥 태풍의 생성의 그 자체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점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건가요? 태풍을 움직이게 하는 건 기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쉽게 얘기하면은 한랭 기단이라든가 온랭 기단이라든가 이런 기단들이 푸시를 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기단의 세력들이 정확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한반도가 되면 그 지역으로 태풍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단의 이제 형상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태풍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2019년도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홍수와 관련한 걱정이 아닐까 싶은데 예.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제 올해 홍수와 관련된 대책들도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우 예보라든가 기후 예보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비가 내렸을 때 우리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수 예보라든가 홍수 예보가 더 중요한데요. 네.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천 관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수 침수와 같은 문제들은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작년부터 우리가 도시침수법이라고 도침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돼서 환경부에서도 내수 침수를 관할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연계된 이제 하천과 연계된 이제 홍수 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환경부의 이제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보면 사전 대비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홍수 대책 주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이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했던 그런 대비가 조금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수 예보를 조금 고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좀 살펴보면 AI 기술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한 75개 정도 되는 하천 지점에 대한 예보를 했는데 이것을 한 3배 정도 늘려가지고 223개소에 대해서 이걸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하천 예보를 할 때 한강 본류라든가 섬진강 본류, 금강 본류 같은 주요 지점들에 대해서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천, 그러니까 우리가 중랑천이라든가 뭐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지천에 대한 예보들은 한 12곳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AI 홍수 예보를 하면서 지천에 대한 예보를 한 130곳 정도로 늘리면서 우리가 그 지천 관리를 좀 더 강화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홍수 위험 지도 같은 것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국민 체감량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나면 잠긴 지역에 차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같은 걸 이용하는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내비게이션 업체하고 연동을 해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 정말 중요한 서비스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텍스트로만 오는 이제 위험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재난 정보 그런 것들은 이제 피로감을 주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간 분포된 정보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가 위해문 요소 제거와 같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이런 것들 실질적인 우리가 협력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AI로 이제 홍수 예보를 한다. 이 적용 지점이 75개에서 거의 3배 예. 이상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확장일 것 같은데 예. 이 AI 예보 단지 이제 비가 얼마나 오느냐만으로 측정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예. 구체적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AI 예보라는 게 뭐 AI 모델이라는 건 예전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AI를 얘기하지만 1950년, 60년 정도의 알고리즘은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기존에 못했던 거는 데이터하고 컴퓨팅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건데요. 네. 지금 이제 그게 구현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컴퓨터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기상을 예보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이제 하천 예보 같은 경우는 입력 변수들이 슈퍼컴퓨터를 돌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병렬 컴퓨팅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들어가는 입력 자료로는 이제 강우 자료, 관측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예측 자료, 그다음에 레이더 자료, 위성 자료, 그다음에 강의 하천 수위 자료, 그다음에 댐에서의 방류량, 그다음 각종 센서에서 만들어지는 수문 자료들이 같이 들어가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방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예측의 정확도가 보기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시범 적용을 해봤는데 한 90% 정도의 예측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 예보의 실효성이 90% 이상의 신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데이터가 좀 더 쌓이게 되면 그 정확도는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마철에 이제 폭우가 오고 홍수에 영향을 미치는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하수도 관리, 빗물바지 관리 이런 걸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영상 하나가 도로가 이제 물에 침수가 돼서 거의 뭐 이게 종아리까지 물이 찼는데 예. 그 주변 지역을 잘 아시는 어떤 분께서 그 홍수된 바닥 밑에 그 빗물바지에 쌓여 있는 담배꽁초, 나뭇가지를 이렇게 치우시니까 물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금방. 예. 그만큼 그 빗물바지 역할이 중요한 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샤워할 때 보면 샤워장 밑에 우리가 네, 머리카락 빠지면은 뭐 예. 아니면 이물질 끼면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거 이제 빼주면은 이제 물 잘 내려가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정 지역만 이물질을 제거하고 빗물바지를 깨끗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겠어요. 그 밑에 길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물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약한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이물질 제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수관을 우리가 이제 로봇 같은 CCTV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원형관이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는 흙이나 쓰레기 같은 걸로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관의 능력이 100이라 그러면 70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홍수기 이전에 이제 석션을 많이 해줍니다. 세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흡입기를 이용해 가지고 빨아주고 이물질들을 빼내주는. 예, 이물질들을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그만 이제 지선관보다 좀 더 큰 간선관으로 가면 굉장히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나오는 그 하수관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보면 바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위가 거기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사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줘야지만 하수관의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하수관 위쪽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수도 밑에 부분까지 깨끗한 청소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우리 교수님께서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신도 저류 터널, 쉽게 말하면 이제 땅 속에 빗물이 흐르는 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걸 굉장히 낙관하는 이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극한호의 해결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해결책은 고육지책이다라는 네.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만 설치한다고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에 이제 지선 관선의 하수관들이 같이 만들어져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빗물 저류 터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은 저류 기능입니다. 저류 기능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빗물들을 이제 저류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극한으로 가면 이제 터널처럼 해서 하류로 빼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설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에 세 곳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그 세 곳이 어디인가요? 이제 도림천 유역하고요, 예. 강남역 구간하고 그다음에 광화문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이미 이제 사업자는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금년 12월 정도에 착공이 되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심도 저리 터널이 빗물 저리 터널이 작동하는 걸 보려면 2029년 빠르면 네. 늦으면 2030년 정도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설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4천억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단일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유지 관리비도 들고 이게 큰 비가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일 목적으로 쓰이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터널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차량도 다니면서 홍수 시에는 그 차량 도로를 그냥 빗물 터널로 이용하는 다목적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보면 사이타마현에서 대심도 저리 터널을 한 2조 정도 들여서 건설한 사례가 있는데 근데 평소에는 해저 터널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냥 빈 터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관계자하고 얘기했을 땐 자기들도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 다목적으로 쓰는 걸 좀 더 고려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얘기할 때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1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지만 2단계부터는 이제 다목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설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분야의 기술이 있냐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결국 만들어진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최적 운영과 유지 관리입니다. 네. 결국은 이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만들고 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야. 잘 운영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라든가 이 오퍼레이션을 잘할 수 있는 최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관련된 R&D들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먼저 R&D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시공이 따라야 되는데 이제 기후위기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시공과 따로. 동시에 진행되는 네. 거죠. 조금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론적으로 2029년, 2030년대나 돼야지 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나 남은 기간이어서 더 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관련해서 신규 댐의 건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댐 건설이.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댐 건설이라는 표현보다 환경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물그릇 확보라는 표현을 물그릇 확보. 예, 예. 그러니까 환경부의 속성상 사실은 댐을 뭐 예전에 이제 물 관리가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는 댐을 짓자라고 네. 하고 환경부는 안 돼, 환경을 보존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물 관리 일원화로 인해서 물 관리가 환경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이제 물그릇 확보 댐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좀 생경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비가 이제 비정상성으로 오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이거를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물그릇이 필요한 거죠. 이런 물그릇은 사실은 신규 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대형 대형 물그릇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4대강 사업할 때 했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농업용 저수지 95개소에 대해서 증고를 통해서 한 2억 5천, 3억 톤의 물그릇을 확보하는 사업을 그때 했었어요. 네. 우리가 4대강 사업에 이제 묻혀 있어서 네.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물그릇 확보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물그릇을 확보해야 되는데 신규 댐을 만들지 아니면 저류지 기능을 좀 더 넓힌지 아니면 우리가 LID라 그래가지고 지하 침투 시설을 많이 만들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 댐을 지을 이제 땅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부라든가 케이웨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바텀업으로 지자체 물어본 거예요. 댐을 짓고 싶은 지자체 신청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10여 곳이 신청을 했어요. 꽤 많이 신청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일 이제 댐을 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환경적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 갈등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역이 소멸화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갈등 구조보다는 이제 토지 보상 받고 싶고 아니면 이 큰 구조물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하고 관광에도 좀 도움이 관광에도 될것 같고요. 도움되고 그다음에 인구도 유입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좋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신청도 하는 예전과 조금 다른 상황의 그러네요. 이제 여건이 펼쳐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물그릇의 확보를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유럽 같은 환경 선진국에서 지금 30여 곳에서 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놀라운 사실이죠. 예.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환경을 제일 중요한 이제 기존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도 보면 댐들을 막 기존에 있는 댐도 부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초대형 댐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년 만에 강우, 그다음에 대기의 강과 같은 홍수 같은 것들을 번갈아 오면서 캘리포니아 정도에서도 이제 대규모 댐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댐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개념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물그릇 확보로 보는 게 맞고요.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도 좀 고려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낳은 또 다른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곧 6월이고 그럼 이제 장마철도 곧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예. 당장 어떤 것들을 좀 대비해야 할지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재난 대응을 할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자기가 관할하는 구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좀 차단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네. 어떻게 피하고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비가 극한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이 되면 사전에 인지하는 거하고 인지하지 않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정말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잠길 수 있고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물막이판을 사전에 준비한다든가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분하고 사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을 잡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수를 막기 위해서 중앙 정부 또 지자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라든가 행안부의 대응 방안은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제 최근 한 4년 동안 우리가 극한의 기후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 부처의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요.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문제는 이제 좀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자체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재난관리부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원래 1월 달에 복지과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재난관리부서 업무를 오게 되면 이분은 사실은 침수가 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사전 교육을 통해서 재난 우리가 도상훈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 200mm 비 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사실은 복지과 직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겠죠. 공부도 좀 하면서 어느 동 저지대가 잠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 우리가 빗물 펌프 몇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막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조금 사전에 도상 훈련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챗GPT한테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뭐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질문들하고 똑같이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해요. 뭐 그냥 스마트한 기술들을 이용하면 뭐 AI 예보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예보하면 우리가 뭐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인 대책은 이렇습니다. 비구조적인 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뭐 일반적인 대답이죠. 근데 마지막에 딱 하는 게 뭐냐면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이 먼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좀 더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비가 올 때는 항상 우리가 기상 예보를 합니다. 비가 그렇죠. 얼마 정도 온다. 근데 기상예보하고 홍수예보, 침수예보는 다른 거죠. 다르죠. 예. 비가 얼마나 왔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홍수의 영향을 미칠지까지 예보되지는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알아서들 하세요라는 것 같은 알아서 느낌. 조심하세요. 알아서 조심하세요라고 했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침수예보라든가 아니면은 그다음에는 뭐 그런 침수 지역에 대한 예보들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침수 예보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어느 지역은 얼마 정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피하세요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이제 침수 예보라든가 상황 관리는 우리가 공학이라든가 현장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런 현장을 강조하고 침수 예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좀 홍보에도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